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깨 회전근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의학 채널 비욘디에 출연한 횟수를 세어보니까 오늘이 14번째 방송이더라고요. 이 중 어깨에 대해서 다룬 게 11편인데요. 그동안 회전근개 파열일 때 뭐 꼭 수술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뭐 비수술 치료의 모든 것, 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운동 루틴 편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왜 아플까 등에 대해서 다양한 회전근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 또 수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께서 회전근개 파열, 또 그 이후에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진료실이나 상담실에서 또는 이제 온라인 상담으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봉합 수술, 수술 전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이 세 가지 정도 대주제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술 전, 그 다음에 수술 막상 이제 수술과 입원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이제 한 세 가지 대주제로 나눌 수 있겠는데, 수술 전에는 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막상 수술을 결정하셨을 때 그러면 마취는 어떻게 하고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절차랑 입원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수술 후 문제들이죠. 결국 재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수술 후 부작용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술 전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이시죠. 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가 작년 뭐 이맘때인가요? 한 1년 전쯤에 그 회전근개 파열 시에 꼭 수술해야 되나요? 라는 편에서 상세하게 다룬 게 있으니까 지난번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에서 좀 그 키포인트만 몇 가지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결국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우는 수술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단계가 된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완전 파열일 경우. 그러니까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뼈에 붙어서 있는데 뼈에 붙은 부분에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 완전 파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 파열의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민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 파열의 경우, 힘줄이 일부가 붙어 있고 일부가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충분히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호전이 없을 경우,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또 뭐 주사도 맞아보고 또 병원에서 권유하는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민할 수 있겠고, 그 부분 파열 중에서도 특히 50%가 넘는 파열들이 있습니다. 뭐 10%, 20% 찢어진 파열은 사실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더디고 비수술 치료에도 반응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50%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진행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니까, 예를 들어 한 80%, 90% 가까이 찢어진 파열은 사실상 남아있는 힘줄이 뭐 10%, 20%면 거의 완전 파열로 이제 가기 직전인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수술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이 외상성으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연령대가 대부분 4, 50대 넘어가면서 생기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1차적인 원인은 퇴행성 파열이라고 봐야 되는데,
외상 때문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비수술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로 빨리 복원을 해주는 게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 치유는 어렵다. 우리가 퇴행성 파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닳고 뭐 피부가 주름지고 흰머리가 나는 게 우리가 회춘하지 않으면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도 결국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미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변형을 사실상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연 치유는 어렵다는 게 정설이고 일단 한번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완전 파열이 생기게 되면 1년마다 약 한 4mm에서 5mm씩 진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고무줄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팽팽한 고무줄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가위로 이 고무줄을 딱 끊어버리면 끄는 상태에서 고무줄이 이제 안으로 말려가겠죠. 힘줄 같은 경우도 되게 탄력성이 좋은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은 이 원래 자리로 자꾸 말려가려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열되면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너무 많이 벌어지면 원래 상태로 봉합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힘줄을 강제로 많이 당겨서 봉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파열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온전히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는 힘줄을 이식을 한다든지 옆에 있는 힘줄을 뭐 떼와서 덮는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힘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환자분들께서 수술에 그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의료진 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수술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결국은 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술과 관련된 궁금증들이 마취 방법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예전에는 대부분 전신 마취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부분 마취로 수술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전신 마취를 선호하는 병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는 환자분들한테 가장 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도 많이 째는 것보다 가장 최소한의 절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취도 최소한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분 마취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 목 옆쪽으로 마취 주사를 맞으면 한쪽 어깨랑 팔이 이제 전부 마취가 됩니다. 근데 수술할 때 그 다 깨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상태로 내가 뭐 1시간이든 뭐 그 이상이든 한 자세로 있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수면제를 같이 드려요.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요즘에 수면 내시경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혈관 주사로 좀 수면에 도움되는 약을 드려서 부분 마취하고 주무시면서 수술할 수 있게끔 선호를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수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국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다 내시경으로 하죠. 그 우리가 복부 수술할 때 복강경 쓰는 것처럼 이제 그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관절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관절 내시경이죠. 그러면 어깨에 한 5mm에서 1cm 정도 되는 요만한 구멍만 뚫으면 되니까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구멍은 뭐 환자분들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 3개에서 한 4~5개까지 뚫게 되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이내에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론 크기가 큰 파열의 경우는 1시간 반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1시간 이내 전후로 끝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수술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마취하고 또 이제 마취가 끝나면 자세를 잡고 수술 준비하고 또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실에서 깨다 나오는 시간을 합치면 한 2시간 좀 넘게 수술실 안에서 계시는 것 같아요. 입원은 대부분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가 평균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술 종류라든지 뭐 환자분 통증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병원들에서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선호하시는 것 같고
수술일을 기준으로 수술하고 한 이틀째에서 3일째 퇴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 3박 4일 정도가 되고, 직장인분들이 그래서 금요일 수술하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세요. 아니면 이번 명절처럼 명절 이제 직전에 그래서 수술하고 뭐 이제 주말에 수술하면 뭐 금요일 수술해서 뭐 토일 입원하고 퇴원하시고, 명절 직전에 수술하고 명절 끝나고 퇴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간병이 꼭 필요하냐, 뭐 보호자가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쪽 팔을 수술하고 보조기 착용을 해놓으면 반대편 팔 한쪽으로 써야 되니까, 이게 뭐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이제 오른쪽을 수술해버리면 왼쪽으로 쓰는 게 불편하니까 간병이나 뭐 보호자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꼭 없어도 상관은 없다. 뭐 요즘 병원들이 대부분 엄청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뭐 간호 인력이나 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꼭 보호자분이 필요하시냐, 뭐 좀 보호자가 오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에 오시면 가족처럼 잘 대해드릴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시라고 하면 대부분들 큰 불편함이 없이, 간병 없이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금식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 끝나고 빨리 식사를 하시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언제부터 밥을 먹어도 되냐,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면 마취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잠만 깨면 식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몇 시간 있다가 하시라고 해요. 한 6시간, 8시간 이 정도 텀을 두는데, 수면 유도제를 좀 쓰니까 좀 덜 깬 상태에서 바로 식사하면 이제 좀 체하실 수도 있고, 특히 어깨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나면 이 주변부가 부으면 목이 좀 붓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삼키는 게 좀 곤란하신 경우들도 있어서 수술 직후에 바로 식사하시는 것보다 한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식사하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막 배가 고프시니까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거 막 그 치킨 바로 먹어도 되냐, 뭐 피자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오랜 금식 이후에 드실 때는 좀 부드러운 음식들로 식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차는 보조기가 어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그냥 일반적인 팔걸이가 아니라 외전 보조기라고 해서 팔걸이와 약간 베개 같은 게 결합된 형태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팔걸이 안에 허리춤에 차는 이 베개 같은 겨드랑이가 뜰 수 있게끔 하는 보조기를 많이 차는데, 이 보조기 차는 주요 목적은 일단은 겨드랑이를 벌려줘서, 우리가 어깨에 힘줄을 수술하면 힘줄을 강제로 당겨서 뼈에다가 붙이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뜨게끔 해서 힘줄이 봉합한 게 이제 좀 그 힘을 덜 받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게 이런 형태의 보조기를 차게 되고, 일반적으로 착용 기간은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한 4주에서 6주 정도 차게 되고, 회전근개 봉합술 같은 경우는 보통은 6주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6주를 권장을 많이 하고요. 이 보조기 착용법이 좀 까다로워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에 그 검색창에 해서 이렇게 바르다 TV 보조기라고 치시면 회전근개 수술 후 관리법, 보조기 착용과 재활 운동 알려드립니다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을 보시면 착용법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허리춤에 차는 이 보조기가 딱 허리 높이, 그 벨트 매는, 그 허리 벨트 매는 그 부위보다 약간 위쪽으로 해서 허리 쪽에 오시게 차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보조기를 올려 차서 어깨가 이렇게 위로 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처지게 차거나 이런 건 좋지는 않고요. 허리 높이에 잘 차고 팔걸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 어깨 옆에 떨어지게끔, 정확히는 완전 옆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가장 자연스럽고, 너무 팔이 앞으로 오거나 반대로 너무 뒤로 가거나 그런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보조기 끝에 이런 그 조그마한 고무공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는 힘을 주지 않아도 뭐 손목이나 그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스트레칭 연습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하려고 이제 이런 보조기에 공이 달려 있는 보조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기가 6주를 차라고 하니까 대부분 4주에서 6주를 환자분들이 4주에서 6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보조기 차면서 자꾸 다른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보조기 착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모아봤는데 잘 때도 착용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여쭤보시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예스죠. 이 보조기는 사실상 24시간 차는 게 맞고요. 물론 뭐 씻을 때라든지 잠깐 옷을 갈아입을 때 또 중간에 재활 운동을 좀 빨리 시키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빼기를 권유를 하지만 잘 때도 기본적으로 차고 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부림칠 수도 있고 또 수술한 쪽으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면서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는 반드시 잘 때도 차는 걸 권유를 하고 뭐 막판에 뭐 5주, 6주 차가 되면 뭐 수술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환자분은 좀 빼고 주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지시가 없는 한 잘 때도 착용하고 자는 게 원칙이고요. 팔걸이만 해도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보조기 중에서 아까 이 허리에 있는 이 베개 형태 있죠. 얘를 빼고 그냥 이 팔걸이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 당연히 봐도 노일 것 같지 않나요? 이 보조기가 사실 만든 목적이 있는데 정말 해맑게 이 보조기를 떼고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신 것처럼 수술하고 굉장히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오셔서 보조기 이거 밑에 떼도 되게 괜찮은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보조기 착용하는 주 목적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베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을 봉합하고 나서 그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팔걸이만 해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보조기 나온 그대로 착용하셔야 되고 일해도 되냐, 운전해도 되냐, 이것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거는 그 업무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보조기 착용하는 기간 동안에 일을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면 좋은데, 주로 사무 업무만 보시는 분이나 뭐 좀 관리직에 있고 팔을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남들이 보기 그래서 그렇지 보조기 차고 출근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타이핑, 마우스나 키보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보조기 한 상태에서 팔 약간 이렇게 올려놓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최대한 내 수술한 팔에 가깝게 해서 거의 힘이 안 가게끔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장시간 쓰게 되면 어깨에 자꾸 어깨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 걸 유발을 하니까 권유하는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좀 일을 쉴 수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무직 관리직에 한해서는 보조기 착용하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운전 당연히 안 되겠죠.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 대부분 이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오른쪽을 수술하는데 나는 왼손으로 주로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사고 나는 상황이 걱정이 되는 거라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게 해도 뭐 갑자기 옆차가 끼어든다든지 뭐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쪽 팔이 불편하면 그런 상황에서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고 나서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팔이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운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보조기를 떼고 나서 하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씻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죠. 샤워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는 거의 뭐 방수 테이프도 나와 있고 그 대부분 녹는 실로 쓰고 뭐 이런 스킨 본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아예 뭐 드레싱 재질을 붙이지 않는 것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방수 테이프를 쓰면 샤워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 방수가 되지는 않아서 할 수는 있는데 조심은 하시라 그러죠. 그리고 반드시 샤워할 때는 샤워할 때 보조기를 하고 하실 수는 없으니까 보조기를 떼고 옆에 겨드랑이에 이런 공을 좀 끼고 하시라고 해요. 그 비치볼 있죠. 그 어린아이들 수영장에서 바람 불면 갖고 놀 수 있는 공들. 이런 공이 무게가 가볍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거든 뭐 정 안 되면 생수병, 페트병 큰 거를 좀 비워서 가볍게 해서 끼시든 수술 저기 샤워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안에다 끼고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이 수술 후의 경과를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요. 대부분 2주 이내에는 2주 있다가 뭐 실밥을 제거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는 상처를 소독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스킨 본드 형태나 심밥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실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2주 이내에는 상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 6주까지 보조기 찬다 그랬죠. 그 봉합한 힘줄이 그 크기가 작냐 크냐 뭐 여러 가지 수술 종류에 따라서 이 시기에 바로 스트레칭 재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6주째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기는 6주를 차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걸 권유를 하고 3개월째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활을 언제부터 하냐는 그 집도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크기가 좀 큰 파열, 대파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보조기를 차는 6주 기간 동안 재활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6주 지나서 보조기 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빨리 하면 뭐 4주째 뭐 이때부터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좀 작은 크기 파열들, 뭐 조그마한 파열, 소파열, 뭐 중파열은 중간 단계 파열이죠. 이런 경우는 봉합만 튼튼하게 되면 어쨌든 회복을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보조기 착용하는 기간에도 바로 또는 뭐 한 2주 정도 됐을 때 스트레칭 연습을 조금씩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 재활은 스트레칭을 얘기하는 것이지 근력 운동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일을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여쭤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직이나 그런 관리직에 있으신 분들은 보조기 찬 상태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시라고 하지만, 단 그 파열의 크기가 컸던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 수술의 종류나 파열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업무 복귀하는 거를 하실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보조기 찬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파열이라면 사무직인 분들도 대부분 6주 정도까지 쉬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거죠. 뭐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뭐 건설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뭐 노동자분들, 식당에서 팔을 많이 써야 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이제 결국은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이 문제라서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수술하고 2달, 3달 정도는 쉬는 걸 권유를 해요. 뭐 가급적 3달 쉬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상 2개월, 3개월 동안 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수술 시기를 그 좀 늦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꼭 그 2달, 3달 정도 쉬실 수 있을 때 수술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괜히 일찍 시작했다가 재파열이 되면 회복 기간이나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언제부터 하셔야 되는지는 뭐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산책 정도 하시는 거야 사실 보조기 찬 상태에서 바로 하실 수는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걷는 거 할 때, 걷기 운동도 할 때 보면 팔을 어느 정도 약간은 흔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팔을 좀 흔들어야 되는 그런 걷기 운동 한 30분 이상 밖에서 좀 하겠다 하면은 가급적 보조기를 떼고 나서 하시라 그래요. 6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좀 달리면서 팔을 조금 더 흔들어야 되거나 자전거나 이런 거 탈 때는 이제 팔을 잡고 힘을 약간씩 주면서 아니면 팔을 이렇게 지지하고 상체를 좀 숙여야 되는 경우는 가급적 3개월 뒤부터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동들은 3개월 정도 뒤부터, 팔을 쓰지 않는 가벼운 뭐 걷기 정도 운동은 6주째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거 골프, 뭐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뭐 탁구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아니면 웨이트를 좀 세게 하시는 분들, 뭐 클라이밍 같은 거나 이런 운동들은 가급적 수술하고 5, 6개월 이상 지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줄이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개인차가 있지만 대충 한 6주에서 3개월까지도 보는데, 실제로 속에서 미세하게 아무는 기가 좀 더 걸려요. 그래서 너무 빨리 시작했다가 3개월째 잘 아문 걸 확인했는데 막 수영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재파열되는 일이 막 5, 6개월째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운동을 가급적 종목을 변화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골프 같은 경우는 좀 뭐 예외로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영이나 테니스도 이제 주로 오버헤드로 이렇게 그 스윙을 해야 되는 동작, 배드민턴은 더 많죠.
이런 거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한 분들한테는 권유하지 않는 운동이긴 합니다. 물론 잘 아문 상태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운동이라서 나 이 운동 안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운동을 찾으시면 어떨까라는 권유하는 편이고 골프 같은 경우는 큰 문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아픈 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극심한 통증은 수술하고 다음날 오후 정도 내지는 이틀 정도 지나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6주 정도 뭐 평균 6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팔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때까지 크게 아픈 경우는 경험상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총 회복 기간, 내가 이제 팔을 어느 정도 편하게 쓸 수 있고 내 어깨 기능이 뭐 수술 전과 비슷하게 내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8, 90%까지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좀 회복 빠른 분들은 한 3개월, 조금 걸린다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고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수술했는데도 아픈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 몇 달 전에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수술했는데 왜 아플까요? 이 편을 보면 좀 그 수술 후 통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아픈 이유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 수술했으니까 얼마 안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아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하고 재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초반에는 보조기를 차니까 그 굳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직 때문에 아픈 경우들이 있고 재활 방법이 좀 잘못됐거나 재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 남들은 이 정도 되면 별로 안 아프다고 하는데 난 왜 아플까? 이런 경우는 뭐 재활의 문제도 있지만 재파열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주 이내에 아픈 경우는 이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이건 뭐 환자분들도 당연히 잘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데 어깨 관절경 수술이 다른 관절경 수술에 비해서는 사실 좀 더 아픕니다. 그 이유가 관절경 수술, 관절 내부에서 하는 수술들이 많거든요. 특히 무릎이나 뭐 발목, 팔꿈치, 뭐 고관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관절 안과 관절 밖은 관절막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풍선을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가 수술할 때는 그냥 카메라만 찔러서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피가 나서 시야가 안 좋으니까 물을 꽉 채워놓고 하는데 원래 관절 안에서 수술할 때는 한정된 그 관절막이라는 공간 안에 물을 꽉 채워놓고 수술하면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 물 어느 정도 이제 안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나면 물을 빼고 딱 끝나니까 붓기도 많지 않고 하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할 때는 관절 바깥으로 나가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면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술 중에 계속 물이 들어가고 물이 계속 어디론가 새고 하는데 이 과정들 중에서 이 어깨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 뭐 근육이나 이런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물이 조금씩 새 나가니까 다른 수술들보다 수술 후에 이 어깨가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더 통증이 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부은 만큼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많이 붓기가 빠져버리니까 다음날 오후 정도 되면 조금은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조기를 좀 제대로 차고 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유의사항들 이런 걸 좀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이게 단계가 좀 지나서 한 6주, 한 뭐 적게는 많게는 한 3개월까지도 이 기간 안에 좀 아픈 분들은 좀 굳어서 아픈 거 아니면 재활이 좀 잘 안 돼서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고 특히 수술 후 강직, 굳어서 아픈 경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일단은 조금은 불편해도 하셔도 돼요. 힘들면 누워서 해도 되고 특히 수술 전에
각도가 많이 안 나왔던 분들, 오십견이 동반돼 있었거나 운동 범위가 안 나왔던 분들은 수술 후에도 많이 굳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처만 좀 안정화되면, 제가 수술하고 한 3, 4주 넘어가는 분들은 그냥 목욕탕, 찜질방 가서 어깨 푹 지져놓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주변이 많이 이완이 되니까 그때 스트레칭 연습하시면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굳이 뭐 찜질방, 사우나 없어도 집에서 핫팩이나 샤워기로 온수 틀어놓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지져놓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재활 방법이 잘 시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아픈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무리하게 재활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재활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이의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셔야 되고, 이게 이제 환자분이 판단하기 사실은 힘들어서 좀 중간중간 병원에 그 오시라는 날짜에 잘 가셔서 수술하신 집도의 선생님 또는 뭐 치료사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지시에 잘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견갑골 안정화 부족, 요 얘기는 지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운동편, 뭐 어깨 충돌 증후군 편에서 정말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견갑골이라는 게 이제 등 뒤에 있는 날개뼈인데,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우리 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축이 되는 거, 기둥, 베이스가 되는 게 잘 튼튼하고 자리가 잡혀 있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스트레칭 하면 좋겠지 막 늘리지만 이 어깨를 움직일 때 기둥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견갑골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돼서, 견갑골 안정화 운동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전근개 운동편이나 제가 충돌 증후군 편 요게 했던 내용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고 나서 계속 아프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근력이 좀 부족, 아직 재활이 덜 돼서 아픈 경우, 또는 다시 파열이 됐거나 아니면 염증이 좀 생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이 덜 된 경우는 결국은 근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깨는 해부학적으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그 근육이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근육이 있거든요. 우리가 짝힘이라고 포스 커플이라고 하는데, 어깨를 들어주는 거, 어깨를 내려주는 거, 또 어깨를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 뒤로 당겨주는 거. 이 근육들이 기능이 밸런스가 서로 잘 맞아야 어깨 기능에 도움이 되는데, 한쪽만 지나치게 그 운동을 하다가 반대편이 무너진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간중간 의료진 도움을 잘 받아서 어느 쪽이 약한지, 그럼 어느 쪽을 키우면 되는지 잘 소통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이 잘 돼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좀 무시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의료진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되고, 이제 가장 문제가 재발이죠. 재파열. 이거는 이제 일정한 확률로 무조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재파열은 안타까운 경우긴 한데, 힘줄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꽤 와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까, 우리가 20살, 뭐 10대 애들 힘줄 찢어진 거 꼬매면 얼마나 잘 붙겠어요. 근데 50대, 60대 썼던, 이제 50, 60전 썼던 힘줄들은 이제 이미 좀 푸석푸석하고 노화가 돼 있으니까, 터진 걸 다시 봉합하다 보면 정말 신이 와서 수술을 해도, 세상에 뭐 세계적으로 날고 기는 그 대가분들이 수술을 해도 일정한 확률로 항상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절하게 잘 발견을 하고 대처를 잘 하면 또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는데 아픈 분들은 제가 초음파나 MRI 꼭 찍어보자고 해요. 어쨌든 힘줄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초음파나 MRI를 봐야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재파열이 항상 문제가 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찢어지긴 했는데 좀 통증이 별로 없고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지켜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수술 전에는 이만큼 찢어졌는데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됐을 때는 조금만 찢어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추적 관찰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잘 버티면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공유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이 힘줄이 이렇게 뼈에서 떨어져서 이제 구멍이 난 경우인데,
우리가 봉합할 때는 이런 봉합용 나사가 있어서 실이 달려있는 나사가 있어서 이 나사를 뼈에다 심고 이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봉합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이 잘 됐고 수술 전에 힘줄이 원래 요 까맣게 보이는 힘줄이 여기 그 아래쪽에 있는 뼈에 붙었어야 되는데 이 하얀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 보면 힘줄이 끝까지 잘 덮인 걸 볼 수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봤더니 이 힘줄이 전에는 두툼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되게 얇아져요. 사실상 이 얇아진 껍데기는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거의 좀 쓸모가 없는 거고 실상은 이 정도 수준까지 다시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시 끊어진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병원 개원 초기에 수술하셨으니까 3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찢어진 크기가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 증상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재활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분은 아까 그분에 비하면 찢어진 크기가 되게 커요. 이 정도면 한 2.5cm,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3cm 가까이 되는 파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길이가 한 3cm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봉합을 했는데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은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수술 전에 비하면 작은 파열이긴 했지만 통증도 심하고 좀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또 환자분이 업무를 빨리 또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재파열 됐을 때 재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시 찢어진 구멍들이 보이고 해서 다시 우리가 재차 봉합을 하고 힘줄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봉합해도 또 재파열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패치 보강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제 콜라겐 조직, 진피 조직이라 하죠. 피부 두꺼운 조직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인체 조직에 쓸 수 있게끔 만든 것들이 있어서 좀 약하면 힘줄을 덧대서 붙여서 봉합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봉합을 하고 잘 쓰는 사례들도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찍은 MRI 보면 요 하얗던 구멍이 잘 덮여지고 잘 보시면 위에 이렇게 까맣게 도톰하게 덮여 있는 조직이 하나 더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패치 보강술이라고 해서 추가로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지지를 해주는 형태의 좋은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이 재파열의 위험성을 낮추려면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수술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뭐 팔을 위로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 또 뭐 무거운 거 드는 거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파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그냥 팔을 많이 드셔서 꺼내지 마시고 이런 받침대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의자를 갖다 놓거나 받침대를 갖다 놓고 가급적이면 팔을 좀 덜 들고 꺼낼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에 이런 변화들이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초기에는 이제 뭐 가벼운 청소야 뭐 그렇다 치지만 청소기도 자꾸 반복적으로 밀게 되면 무게가 있으니까 아니면 걸레질로 세게 민다든지 뭐 화장실 청소한다고 세게 닦는다든지 설거지 정도는 제가 뭐 이렇게 하시라고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힘을 줘서 밀어야 되거나 팔로 이렇게 버티거나 팔로 이렇게 한쪽 팔로 짚고 일어나는 거는 수술 초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딱 안 좋을 것 같은 이 어깨의 나쁜 습관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옆으로 눕는 거, 팔로 한쪽 수술한 팔로 이렇게 괴고 있는 거, 엎드려서 팔 괴고 있는 동작 이런 식으로 그 어깨가 구부정하고 목이 구부정해지는 이런 자세들도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목이 앞으로 무너지고 어깨가 말리는 동작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어깨에 봉합한 힘줄과 어깨 천장에 있는 뼈가 자꾸 이렇게 마찰되는 동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생활 습관들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나쁜 운동들 어, 억울하시겠죠. 나는 수영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테니스 안 치면 난 정말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 많이 하셔서 정말 회복이 좋고 잘 되는 분들은 조심해서 하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운동 종목을 변경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뭐 좋아하시는 운동 정말 잘 나으신 분들은 5-6개월째부터 하셔도 됩니다. 간혹 이제 운동선수분들도 수술하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운동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6개월 이내에는. 이제 마지막 그 주제예요. 이제 결국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이 수술 후 부작용인데 제가 이게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이제 수술 동의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여기 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중에서 합병증에 대한 거 꼭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물론 뭐 5만 가지 합병증이 다 있을 수 있고 세상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도 수술도 100% 성공률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정 그 수술을 하더라도 일정 빈도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 문제들은 일반적인 수술이나 마취 때문에 생긴 합병증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취랑 관련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전신 마취보다는 부분 마취를 선호를 하고 개방해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관절경 수술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위 마취하고 관절경으로 수술하면서 마취에 관련된 합병증들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일 1번으로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감염, 염증 생기는 거죠. 균이 들어가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헌들 보고를 잘 보면 대부분 이 정도예요. 보면 한 0.1%에서 0.3% 수준에 이르고 있죠. 과거에는 째는 수술을 많이 했으니까 확률이 조금 더 높았는데 최근에는 다 내시경으로 수술하니까 내시경 수술하면 조금 째니까 균이 들어갈 위험성이 적고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균이 좀 들어가더라도 물이 들어가면서 씻어 나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발생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수술 종류, 뭐 환자분 또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실도 뭐 무균실이긴 하더라도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뇨나 뭐 비만 또 고혈압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동반된 질환들이 있는 경우 또 흡연, 담배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염 가능성을 좀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 재파열, 아까 잠깐 언급드리고 넘어갔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재파열될 빈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크기가 클수록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모든 세계적인 연구 표준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사실상 이 광범위 파열은 이 50%에서 90%가 되는 건 너무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5cm가 넘는 파열을 현실적으로 봉합하는 게 애초에 수술에 적응증이 맞는지를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세계적인 연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파열은 한 요 정도까지거든요. 완전히 많이 찢어진 경우는 애초에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다른 수술을 고민해 봐야 되는 여지가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아시아권 특히 이제 한국 그 어깨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손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적으로도 우리나라 특히 어깨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합병증이 되게 적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적게는 5%, 많게는 한 30%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너무 늦게 돼서 파열의 크기가 진행돼서 하면 재파열이 생길 위험성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이나 힘줄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다시 끊어질 위험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당뇨라든지 뼈가 약한 분들, 고지혈증도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데 흡연 네, 이런 것들이 재파열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강직, 뭐 유착 내지는 강직이라고 부르는데 굳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금은 빈도가 더 높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한 5%, 10%까지도 되는데 이거는 초기에 굳는 초기 강직과 좀 장기간 지속되는 강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초기 강직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오래 강직이 된다면 그거는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초기에 강직되는 거는 재활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직도 수술 전에 유달리 굳었던 분들이 좀 더 굳는 경향이 있고,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좀 봉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했던 분들은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사실 그 외에는 환자분들이 걱정할 만한 부작용이 대부분은 없어서 다른 부분들은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서 올린 그 질문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네. 예전에 그 봤던 그 시청자분이네요. 그 상하체 전신 운동을 자주 하시는데 근력 유산소 운동, 턱걸이. 와, 턱걸이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 혹시 예전에 이 턱걸이 하는 게 어깨에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분들 같은데, 200개씩 하는데 첫 세트 할 때는 오는데 다음 세트부터 근육통이 사라진다. 이 정도는 건강에 무해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건 통증이 지속이 되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초반에 약간 뻐근하고 불편하다가 오히려 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면 보통은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같으면 애초에 근력이 충분할 거고, 운동 전후로 뭐 스트레칭이나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일 것 같은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망고민트님 질문 한번 볼게요. 현재 7, 80% 부분 파열인데 꼭 수술해야 될까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받았는데 통증이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연령대도 봐야 될 것 같고, 좀 직업도, 만약에 70, 80% 부분 파열이면 이게 그 관절면 아래쪽에서 떨어진 건지 위쪽에서 떨어진 건지, 또 뭐 뼈는 좀 자라 있는지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술을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술 여부를 다 떠나서 팩트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완전 파열로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파열은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나 완전 파열이 생기게 되면, 아니면 부분 파열이라도 7, 80% 파열이면 사실 이게 다시 붙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드시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다른 걸 다 해봤는데 6개월 이상 아팠다면 언젠가는 100% 파열이 되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환자분은 수술 시기가 그 환자분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좀 그 잘 결정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더 좋은 치료법들이 발견이 되고 이러면 나중에 뭐 이런 트렌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좀 뭐 일하거나 이럴 때 좀 지장이 많이 된다면 수술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단 운동에 대한 내용이 없으셔서 만약에 재활 운동이랑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보셨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 어깨 주변 근력이 많이 회복이 되고 밸런스가 잘 맞아서 통증이 호전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이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뭐 초음파나 이렇게 보면서 힘줄이 벌어지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좀 시간을 끄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그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성님 질문 한번 볼까요? 리제네텐 수술하셨네요. 최근에 리제네텐 많이 핫하죠. 부분 파열로 하셨는데 4개월 차인데 아직도 광직이 꽤 있다. 음, 좀 고민이 됩니다. 그 리제네텐 하실 때, 어, 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 부분 파열인데 봉합을 하면서 리제네텐을 하시는 분이 있고, 봉합은 하지 않고 리제네텐 자체만 덮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현재까지는 리제네텐이 부분 파열일 때 힘줄을 조금 더 두껍게 해주고 힘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아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보고들이 많은데, 부분 파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게 봉합을 하면서 했는지 봉합 안 하면서 리지네팅만 했는지에 따라서 좀 그 차이가 나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리지네팅 하면 재활 되게 빨리 하거든요. 근데 4개월 차인데 강직이 꽤 있으면 어 어떤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재활 과정이 뭔가 원활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뭐 재파열이나 뭐 염증이 생겼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뭐 초음파나 아니면 MRI를 다시 촬영을 해서 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한번 집도의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실 필요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진단을 해 보시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재활을 다시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성님이 추가로 질문을 하나 방금 올려주셨는데, 50견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수술 전에 많이 굳으셨던 분 같아요. 수술방에서 도수 조작술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죠. 수술 후 강직이 좀 더 오래 간다면 수술 전에 굳었던 분들이 사실 오래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봉합은 안 하고 패치만 붙이신 거면 재활 과정이 조금 그 오래 걸려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는 리제네텐이 만병통치는 아니거든요. 리제네텐 해도 재파열 물론 재파열 확률을 한 3분의 1까지 낮춰준다는 보고가 많은데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부분 파열했던 부위가 이제 좀 그 잘 아물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데 아직 4개월 차고 뭐 수술 전에 좀 많이 굳어 있었던 경우라면 재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현재 봉합한 부위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재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스미스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그 학생입니다. 공부할 때 어떤 어깨 자세가 좋을까요? 거북목, 라운드 숄더 최악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인가요? 지지난번인가? 그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운동편 한번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은데 학생이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우리나라 정말 앉아있는 시간 길잖아요. 근데 똑바로 앉아있는 학생들 거의 없죠. 대부분 어깨 이렇게 말리고 고개 숙이고 최근에는 대부분 막 태블릿 PC나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어쨌든 숙이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고개가 점점 숙여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동작 이런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사실은 어깨를 가장 이렇게 펴고 목을 그 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독서대를 쓸 수 있다면 쓰고 가급적이면 위쪽을 보게 하는 자세가 좋고 가급적 어깨를 펴고 하는 자세가 좋죠. 그리고 그 책상 의자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걸터 앉지 마시고요. 의자에 90도로 딱 기대 앉아서 앉을 때 좌골, 이 엉덩이 뼈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걸터 앉지 마시고 엉덩이 좌골, 그 엉덩이 뼈로 딱 정확하게 안고 하시는 게 좋고 중간중간 한 30분 뭐 내지는 뭐 그 어느 정도 간격으로 꼭 스트레칭 연습하면서 굳은 근육을 많이 스트레칭해서 이완시켜 주세요. 지금은 학생이니까 나이가 젊겠지만 이 거북목 라운드 숄더도 오래되면 뭐 목 디스크라든지 회전근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많이들 질문해 주셨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비교적 흔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면 뭐 무섭고 망설여지는 게 당연할 거예요. 수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과하게 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 안 해도 되겠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안 하고 방치하면 그건 더 큰 이제 문제가 되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의 필요성 또 수술 전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진 분들과 충분히 잘 상담을 하시고 충분히 잘 이해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어깨를 잘 치료해서 완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